중랑구민 여러분, 중랑구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진학 프로그램 담당자 조은혜입니다. 여러분 수능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그동안의 그런 과정들이 노력들이 모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 끝까지 여러분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1학년도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시작합니다. 설명회에 앞서 류경기구청장님의 인사 말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랑구청장 류경기입니다. 먼저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그 어느 해보다 힘들게 공부하고 또 긴장하면서 시험을 치르셨을 중랑구 수험생 여러분께 참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또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모두 참으로 애쓰셨고 자녀를 위한 그 마음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요. 이번에 시험을 본 학생이 공부한 문제집과 교과서의 높이가 어른 키만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결국엔 자기 자신과 싸우는 힘든 과정을 이겨온 중랑구 수험생 여러분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인 정시 지원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보는데요. 중랑구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마련한 오늘 설명회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모신 강사님은 윤상형 선생님이십니다. 대학 진학 지도와 입시 설명회 경험이 풍부하신 선생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강의해 주시는 만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랑구는 47개의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방정환교육지원센터와 41만 중랑 구민들이 전부 힘을 모아 공부하기 좋고 또 꿈을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서 끝까지 힘을 내시고 원하는 곳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중랑구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 저희 방정환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도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중랑구 방정환교육지원센터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이러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입시 컨설팅도 신청하실 수 있고 또 수시 지원 전략 프로그램, 또 학부모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 12월에는 여러분 정시 컨설팅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모두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민 여러분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합격 예측 프로그램의 과정들을 간단히 보여드립니다. 저희 성적 입력해서 관리해드리고 또 내신 프로그램, 또 모의고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진학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에 진행되는 저희 정시 컨설팅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들 모의 합격 이제 지원 전략부터 도전, 불가, 다양한 이제 점수 군별 지원까지 다양하게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12월에 아직 자리 남아 있으니까 언제든 신청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2021학년도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영동고 교사이시면서 서울시 교육청 대학 진학지도지원단 대표 강사를 맡고 계시는 윤상형 선생님께서 함께 강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영동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윤상형입니다. 오늘 제가 2021 대입 정시 전형의 지원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먼저 지금 이 방송 또 설명회를 듣고 계실 중랑구 수험생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한테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험생들은 뭐 당연히 자기 일이니까 그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서도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애를 쓰셨을 거고요. 또 이제 학부모님들은 뭐 그에 못지않게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신경 많이 쓰셨을 텐데 이제 수능이 끝이 났습니다. 뭐 수시도 지금 이제 한참 진행 중이라서 아마 수능을 본 학생들도 수시까지 같이 신경을 쓰시느라고 준비가 지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수시에도 아마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수시에 이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정시까지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수능은 다 끝이 났고요. 이제부터는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여건 하에서 조금 더 나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진학하지 못하고 불합격을 하느냐 이런 이제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회를 좀 잘 들으시고 정시 지원 전략의 방향을 좀 잡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시 설명회에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 왜 이른감이 있느냐 하면 아직 실제점 결과가 안 나왔죠.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 그 자료집들은 서울시 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에 근무하시는 같은 고등학교 서울시 고등학교 현직 교사들이 만든 자료집의 근간에서 제가 분석한 내용을 덧붙여서 만들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옮겨오는 과정 또 분석하는 과정에서 숫자라든가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최종 지원 전략은 반드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에서 뭔가를 많이 얻어가시려면 비판적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드리는 설명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른 누구의 설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시 지원 전략을 설명하는 자리는 약간의 미래를 예측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원을 했을 때 합격을 할지 아니면 불합격을 할지, 합격을 한다면 어느 정도 점수 차이로 합격을 할지, 그러면 그때 또 수험생들은 어떻게 지원을 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을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예측한 결과대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예측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기보다는 이분의 설명, 이 사람의 설명회를 들으면서 이러한 분석은 분명히 타당한 근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믿고 따르시면서 지원 전략의 참고로 삼아 주셔도 되겠지만 이건 조금 지나친 억지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과감하게 무시하시고 다른 어떤 지원 전략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적인 어떤 그 안목을 가지고 설명회를 들으시면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요. 나중에 지원 전략 세우시는데도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서두가 좀 길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는 아까 드렸으니까 이제 생략을 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할 차례를 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시 환경, 그 다음에 대학별 전형의 변화, 이 부분에 파악하는 이 시간을 첫 번째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자신의 위치에 따른 지원 전략,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별 우수자를 위한 지원 전략, 그 다음에 네 번째 수도권, 지거국이라고 제가 약자를 썼는데요. 지방 거점 국립대학, 그리고 전문대 지원 전략,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회를 드릴 겁니다. 자, 설명회가 조금 길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위치에 따른 지원 전략부터 들어가면 뭐 의치안을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서울 소재 대학, 또 수도권, 그 다음에 전문대까지 다양한 어떤 그 니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수험생들이 이 방송을 또 이 설명회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좀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부터 그 다음에 전문대 지원하는 학생들까지 전부 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설명회가 되도록 자료를 좀 많이 담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설명회 하는 저도 조금 힘들겠지만 설명회를 들으시는 우리 중랑구 수험생, 그 다음에 학부모님 여러분도 조금 지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강의를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시 환경, 그 다음에 대학별 전형 변화 파악하기를 첫 번째 차시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 3, 4에 해당하는 내용을 두 번째 차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잠깐 쉬는 타임 있으니까 첫 번째부터 집중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수시와 정시 상담의 어떤 기본 방향을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자, 수시는요, 몇 번 지원을 할 수 있죠? 6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 상담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전형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논술 전형을 선택할 거냐 특기자를 선택할 거냐 이런 전형 선택에 주안점을 둔 상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6회를 지원하는 것이 6회가 정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동일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군 안에 6번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지원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연세대부터 중앙대까지를 쓰겠다 아니면 연세대부터 건국대까지를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원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것이 바로 수시 상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류에 대한 부분들이죠. 서류에 대한 부분, 뭐 준비도가 어땠는지, 자소서는 이렇게 써봐라, 뭐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상담이 수시라면 정시는 그것과 조금 다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정시는 3번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3번이 동일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군에 한 번, 나군에 한 번, 다군에 한 번 이렇게 3번 지원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면 이제 합불 예측, 그 다음에 군별 전략이라고 하는 방향성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죠. 수시에서도 합불 예측 해주던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수시에서의 합불 예측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느냐?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서류, 학생부든 자소서든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그 부분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량이 아니라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예를 들면 서류 평가 이외에 또 뭐가 있어요? 면접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담받고 있는 이 학생이 면접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어때요? 논술 실력이 얼만큼 되는지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나을지 이 부분도 사실 검증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불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정확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6번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합불 예측이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정시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선택지이기도 하지만 각 군별로 점수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석차를 가지고 하는 거죠. 지원한 학생 중에서 내가 몇 등이냐. 그래서 20명을 모집하는데 내가 19등이면 나는 합격을 하는 거고 21등이면 나는 불합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인 부분이라서 합불 예측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군에 하나씩만 쓰기 때문에 내가 가군에서는 안정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군에서는 소신 상향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군별 전략 이에 따른 조합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시 상담은 수시 상담과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조금 다르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이제부터 설명회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상담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수시와 정시의 상담의 방향을 좀 비교를 해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시 지원 전략 수립 과정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이 여기 다 요약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수능 영역별 응시 인원의 변화를 통해서 전체 합격선에 대한 예측을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올해 이제 아마 많은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수험생 수가 줄었다. 그럼 수험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1등급을 맞는 학생도, 2등급을 맞는 학생도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순하게 수험생 수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입학할 수 있는 학생 모집 인원은 별로 안 줄어들었어요. 정시 모집 인원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합격선이 하락할 수 있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시적인 부분에서 먼저 접근을 하시고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포인트를 다 하나씩 짚어본 다음에 내 점수의 분석으로 들어가야지만 내 점수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다음에는 대수능 점수 분석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이냐, 그 다음에 자 정시는 내가 서울대부터 지방의 사립대까지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점수에 맞는 대학은 그 수준의 대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그 대학의 그룹, 이쪽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것이 대수능 점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후에 이 과정을 제가 하나씩 다 짚어드릴 거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자기 점수의 강약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셔야 되죠. 많은 학생들이 그냥 원점수의 단순합, 지금은 원점수밖에 없죠. 가채점 분석에 따라서 표준점수하고 백분위를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건 우리가 성적표를 받아봐야 돼요. 그러면 원점수의 단순합 또는 표점이나 백분위의 단순합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이쯤은 아마 다들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 환산 점수를 계산해서 내가 몇 등이냐. 그러면 내가 국어를 잘했느냐, 영어를 잘했느냐, 수학을 잘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또 표준 점수로 반영했을 때 유리하냐 아니면 100분위를 반영했을 때 유리하냐에 따라서 내가 지원 전략을 다르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 점수에 대한 강약점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그룹별 대학의 전형 특징.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구간에 걸쳐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그 구간에 대학들이 어떤 전형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변화된 부분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 그룹별 모집 인원 분포에 따라서 군별 지원 조합을 찾으셔야 돼요. 가군에서 어느 대학을 쓸 거고 나군에서 어느 대학을 쓸 거고 다군에서 어느 대학을 쓸 거고 그런데 가군의 대학은 내가 소신 상향 지원을 할 거다. 나군의 대학은 안정 지원을 할 거다. 왜 그러냐? 그런 이유를 토대로 해서 내가 소신 상향 지원하는 그런 어떤 군과 안정 지원할 군을 정하고 이러한 조합을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정시 지원 전략을 잘 수립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따라서 차근차근 지금부터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환경, 대학별 전형의 변화의 특징을 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채점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응시 인원이 몇 명인지, 그 다음에 표준 점수나 100분이나 등급 구분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할 거지만 실제로는 실채점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보셔야 돼요. 그럼 무엇들을 살펴볼 거냐 이거예요. 수능 영역별 응시 인원의 변화를 통해서 전체 합격선을 예측하고요. 그 다음에 가형 선택자 또 과탐 선택자 투 과목 선택자들의 인원은 어떻게 되느냐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그러면 가형 선택자와 과탐 선택자, 투 과목 선택자가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그룹과 점수대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별 급간의 표준 점수 차이. 그걸 비교를 해보시면 상위권 대학의 지원 패턴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채점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네 번째, 영역별 만점 점수의 차이, 그 다음에 급간의 점수 차이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영역별 영향력을 한번 예측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의 과목별 점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그 과목별로 탐구 영역 과목별로 유불리가 이제 파악이 될 건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한번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실채점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접수 현황을 가지고 응시 현황이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접수 현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 5만 5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뭐 그건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학령 인구가 지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수능을 보겠다고 접수한 그런 학생들도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국어도 이제 그만큼 줄어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가형도 지금 한 14,000명 정도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11,000명이네요. 지금 제가 포인터가 가려서 안 보였었는데 11,700명 정도 지금 접수자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 나형의 접수자는 한 38,000명. 그 다음에 사회탐구 영역은 25,000명, 그 다음에 과학탐구는 한 2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수학 가형 선택자는 수학 가형을 선택한 자연계 학생일 테고요. 과학탐구에 줄어든 학생은 자연계 학생일 겁니다. 그런데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을 선택하면서 과탐을 선택한 자연계 학생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탐구에서 줄어든 25,000명 정도는 누구냐? 인문계 학생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 중에 예체능 학생도 일부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계열별로 모집 인원의 어떤 변화폭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전체하고 경쟁하는 건 아니죠. 인문계 대학을 지원하면 인문계 학생들끼리, 자연계 학과를 지원하면 자연계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니까 조금 더 세부적인 변화의 폭을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응시 인원을 한번 아까는 접수 인원이었고요. 추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2019년도에도 실제 응시 인원이 어떻게 됐느냐 봤더니 접수 인원 대비 한 대략 90% 정도 이렇게 응시를 했더라. 그 다음에 2020년도에도 보니까 대충 한 90%. 그러면 지금 19하고 20에도 한 90% 정도 응시를 했으니까 물론 지금 언론에서 결시율 정도가 나왔지만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럼 이런 걸 토대로 올해도 이제 2021 대수능에서도 한 90% 정도 응시한다라고 보면 응시자를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국어는 한 43만 명 정도, 수학 가형은 14만 3천 명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응시 인원을 추정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전년도의 응시 인원과 올해 이제 추정한 응시 인원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제 접수 인원에서의 차이하고 뭐 이렇게 크게 다르진 않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학 가형은 한 10,000명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과학 탐구,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은 한 17,000명 정도, 그 다음에 사회 탐구는 한 2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떻게 됐느냐? 자연계 쪽과 인문계 쪽.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자연계의 감소폭이 조금 더 컸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상대적으로 인문계 쪽의 감소폭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인원의 변화,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능 응시 인원이 감소하면 지원 가능성도 변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등급을 받는 학생, 2등급을 받는 학생의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성적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전년도 모집 인원하고 비교했을 때 전년도 모집 인원은 거의 그대로이거나 약간 증가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 그러니까 상위 누적 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상위 누적 비율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평가원에서는 이걸 자료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국에서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 또 몇 등인지. 사실은 이것만 공개를 해주면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전략 세우기가 조금 더 쉬울 줄 몰라요. 근데 그걸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표본 자료를 토대로 이 정도 성적이면 전국에서 상위 몇 프로 정도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석차로 따지면 몇 등이다라는 부분은 이제 예측을 해주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의 지원 가능성이다라는 것을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안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직관적으로 등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계 쪽으로 서울대를 지원하려면 대략적으로 한 1000등 정도, 그 다음에 건대, 동국대, 홍익대 이런 라인에 지원을 하려면 한 2만 1000등 정도 되면은 지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쪽은 의대를 가려면 한 800등, 수도권 의대를 가려면 한 800등, 그 다음에 전국 의대를 가려면 한 2500등, 그 다음에 건동홍숙 라인을 지원을 하려면 한 2만 4000등 정도 되면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실제 실체점 결과가 나오면 조금 바뀔 수도 있죠. 보면은 인문계하고 자연계, 인문계보다 자연계 쪽의 석차가 더 아래로 내려가죠. 뭐 그건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상위권 쪽에 의치한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니까 같은 점수를 받으면 인문계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보다는 자연계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대략 내가 내 점수의 상위 누적을 따져보면 어느 정도 지원선인지 이런 부분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영역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국어가 여러 그 평가기관이나 입시기관이나 교사들은 좀 쉽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좀 쉬운 편이었죠. 하지만 문제 자체는 조금 쉽고 평이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사실은 조금 어렵게 느꼈었나 봐요. 그 다음에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급 컷이 조금 아래로 이제 내려가면서 당연히 등급 컷이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체감 난이도가 어려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영역별 표준 점수의 만점이 조금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기관들에서 예측하기로는 국어에서 100점을 맞으면 표준 점수 143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수학의 경우에는 137점, 그 다음에 수학 나형의 경우에는 140점을 맞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역별로 국어하고 수학에 있어서 만점이 지금 자연계의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의 차이가 6점, 그 다음에 인문계의 경우에는 3점.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지금 140점, 134점, 149점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지금 올해가 점수의 편차가 조금 더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영역별로 작년에는 특정 영역, 특히 수학 나형을 잘한 친구들이 더 유리했을 수 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분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점에서 1등급까지의 거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국어 쪽은 뭐냐면 143에서 131이기 때문에 12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학 가형은 7칸, 그 다음에 수학 나형은 10칸이죠. 그 다음에 1등급에서 2등급까지의 거리를 보면은 국어의 경우는 6칸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가형도 6칸,
그 다음에 수학 나형은 3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년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년도에는 이런 단계였고 지금 이렇게 급간 차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먼저 자연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연계에서 만점에서 1등급 사이에, 그러니까 1등급이 보통 100분이 96이니까 96에서 100 사이에 있는 그런 어떤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내 위치를 얼만큼 잘 알 수 있을지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그럼 자연계의 경우에는 그 칸수가 국어에서 12칸, 수학에서 7칸, 저 숫자 보이시죠? 그래서 19칸 안에 뭐 예를 들면 1000명이라면 그 1000명의 인원이 이렇게 줄 세우기에서 줄을 서 있을 거예요. 작년에는 어땠느냐면 국어에서 9칸, 수학에서 6칸, 그러니까 15칸이었죠. 그러니까 15칸에서 지금은 19칸으로 4칸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15칸 안에 1000명이 있을 때 내 위치를 파악하는 거하고 19칸에서 1000명이 들어있을 때 내 위치를 파악하는 건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쉬울까요? 후자가 되겠죠. 그래서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올해는 자연계 학생의 경우 상위권 학생들은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낮다. 그러면 내 위치를 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원할 때 조금 더 소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인문계 쪽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인문계는 9하고 14를 더하면 돼요. 국어와 수학, 물론 이제 탐구도 영향을 주겠지만 일단 그거는 저희가 논외로 하고요. 그럼 23칸이라는 곳에 똑같이 한 1000명 정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돼요? 12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22죠.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작년에 인문계 아이들이 지원했던 그 부분과 올해 인문계 상위권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 특징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쪽은 작년과 지원 패턴이 상위권의 경우 비슷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학생들은 작년보다 더 자기 위치를 상대적으로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조금 더 소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등급에서 2등급 사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는 6하고 6이죠. 파란색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 설명회를 들으시면 요거하고 요거거든요. 제가 이제 띄워놓고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 화면으로 보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작년에 요거하고 이제 요걸 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요거하고 요걸 더할 겁니다. 똑같죠? 12칸이에요. 그러면 1등급에서 2등급 사이에 포진해 있는 그런 학생들의 지원 패턴은 전년도하고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는 어떻게 돼요? 7하고 6을 더하면 작년에는 13칸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돼요? 6하고 3이니까 9칸이죠. 그러면 1등급에서 2등급 구간은 더 좁혀졌어요. 그러면 내 위치를 알기가 조금 어렵죠. 그럼 인문계 학생들은 최상위권은 그냥 전년도하고 지원 패턴이 비슷할 수 있는데 1등급에서 2등급 사이에 있는 중상위권, 상위권으로 불수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은 전년도보다 자신의 위치를 알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조밀한 구간에 점수대에 비슷한 점수를 가진 학생들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그 성적 구간에 있는 학생들은 올해 이제 지원을 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이런 어떤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영어 쪽인데요. 영어는 올해 이제 여러 기관들에서 똑같이 작년하고 누적 비율이 비슷하게 한 7.4, 작년에 7.4였는데 올해 이제 7.3% 정도로 이렇게 누적 비율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하고 지금 1등급도 2등급도 3, 4등급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보시면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뭐의 차이가 있어요? 누적 인원의 차이가 많죠. 작년보다 1등급을 받은 학생의 수가 4,700명이 줄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집 인원은 똑같은데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대학에 지원하는 1등급의 학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럼 내가 2등급을 맞았다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덜 불리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 비율에서 작년하고 다를 게 없으니까 작년만큼의 영어의 영향력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인원으로 간다는 얘기죠.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럼 내가 설령 영어에서
원래 1등급을 받는데 2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작년에 2등급을 받은 것보다는 조금 덜 불리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탐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 한국지리하고 세계지리는 만점을 맞으면 66 또는 65에 해당하는 표점을 줍니다. 그런데 정치와 법이나 경제와 사문 같은 경우는 70점이 넘는 표준 점수를 주죠. 자, 그러면 이제 아마 대부분의 관심 있는 수험생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과목이 어려운 거죠? 네,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과목들이 어려웠다라는 과목이에요. 그럼 어려운 과목, 똑같이 만점을 맞았는데 한국지를 선택하면 66점이에요. 근데 경제를 선택하면 72점이에요. 그냥 원점수는 똑같은데 표점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점수는 내가 친구하고 같았는데 나중에 표점으로 보니까 친구하고 내 점수 차이가 6점이나 벌어져요. 그럼 내가 되게 손해를 보는 것 같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이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요. 100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변환 표준 점수, 즉 과목마다의 유불리를 보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 자연계도 똑같죠. 생원하고 지원, 그 다음에 화투, 생투, 지투를 선택한 학생들은 만점을 맞았을 경우에 70점이 넘는 표준 점수를 얻습니다. 그에 비해서 물리학 1, 그 다음에 물리학 2를 선택한 학생은 66점과 67점을 얻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물리가 조금 쉽게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과목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상위권 대학은 이런 탐구 과목의 유불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불리함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위권 대학, 인서울, 그 다음에 수도권, 지방에 있는 대학은 변환 표준 점수를 쓰지 않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유불리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물론 이제 우리 학생들이 받게 되는 수능 성적표에 원점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친구가 원점수와 합이 같다라고 해서 얘하고 나하고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나중에 수능 성적표를 받으면 그 친구하고 이미 벌어진 점수 차이를 인지하게 돼요. 과목에 따라서. 그러면 나는 더 낮은 대학을 보고 그 친구는 더 높은 대학을 보게 될 것으로 가늠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두시면 좋고요. 어쨌든 이렇게 탐구 과목을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유불리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회문화하고 세계지리를 비교를 해보면 원점수로 45점을 맞았을 때 사회문화에서는 67점이라는 표점을 얻어요. 세계지리에서는 61점이에요. 6점 차이가 나죠. 표점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상대적으로. 100분위는 어떻게 돼요? 사회문화는 97인데 세계지리는 81이에요. 16점이 차이가 나죠. 그 밑에 40점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과학에서도 똑같죠. 과학에서도 42점을 맞은 그 학생들이 생원을 선택했다면 65에 해당하는 표점, 92에 해당하는 100분위를 얻게 되지만 물리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표점, 그 다음에 78에 해당하는 100분위, 즉 100분위 쪽에서 14점이나 차이가 나죠. 아래 성적대에서는 더 100분위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내가 쉬운 과목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에 가면 그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표점을 반영하는 대학을 찾는 것이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조금 더 감소시키는 그런 어떤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체크를 한번 또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응시자의 감소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봤을 때 작년에는 수학 가형이 14,000명 정도 줄었어요. 그 다음에 자연계 전체는 한 29,000명, 그 다음에 인문계는 14,000명 정도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14,000명. 그래서 작년에는 인문계보다는 자연계가 훨씬 더 많이 감소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되죠? 올해는 지금 수학 가형을 선택한 자연계 학생들은 10,000명 정도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과학탐구를 선택한 자연계 전체는 한 18,000명 정도, 그 다음에 인문계는 20,000명 정도. 인문계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줄었죠. 자, 이거는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응시인원, 실제점 결과에 따라 조금 변화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올해는 인문계 학생들의 감소폭이 조금 더 크다. 그 다음에 수학 가형을 선택한 학생들도 10,000명 정도가 작년보다 또 줄어들었다라는 부분. 요거 이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왠지는 조금 이따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별로 이제 정시 전형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모집군의 이동 여부도 한번 살펴주셔야 되죠. 내가 희망하는 대학,
학과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옮겨가지는 않았는지 이런 거 살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군별, 계열별, 점수대별 모집 인원의 변화를 살펴주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리지만 내가 성균관대를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성균관대의 변화만 살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성균관대하고 비슷한 성적대인 한양대라든가 서강대도 같이 살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균관대는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서강대가 모집 인원을 갑자기 200명을 늘렸어요. 그러면 200명을 늘리면 성균관대를 지원한 학생들도 서강대로 옮겨가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균관대의 합격선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정시에서는 대학마다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군별로 비슷한 점수대의 대학들은 이렇게 큰 덩어리로 묶어서 이게 전체가 하나의 대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건대를 내가 지원하고자 한다면 동국대라든가 홍익대라든가 숙명여대의 변화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 동국대의 변화가 건국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로 영역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슷한 수준의 경쟁대학의 변화,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것까지 이제 살펴야지만 대학별로 정시 전형에 있어서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률과 지원 참고점에 대한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자, 여기서 분석드릴 자료들은 저희가 이제 지원단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또 제가 이제 분석한 지원단에 수합한 표본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들어보시고 타당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나중에 지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시간대별 경쟁률 변화와 입시 결과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경쟁률과 입시 결과의 상관성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 특정 대학의 시간대별 경쟁률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한번 살펴드릴 거고요. 네 번째, 지원 참고점과 입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고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대학에 이제 2020 작년에 누적 경쟁률을 한번 볼 텐데요. D-4는 4일 전이라는 거고요. D-Day는 그 모집 마감 당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그 D-Day의 오전과 오후에 0.4대 1, 그 다음에 0.7대 1 그러면서 1대 1이 채 안 됐던 그런 모집 단위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래쪽은 보니까 그때 이미 마감날 오전에 이미 2대 1을 넘어가고요. 3대 1, 3.8대 1까지 갔던 그런 모집 단위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자, D-Day 오전 오후에 모집 인원이 적었던, 경쟁률이 되게 작았던, 약했던 그런 대학들은 최종 경쟁률이 막 10대 1, 11대 1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에 비해서 일정 정도 수준 이상 2대 1, 3대 1 이미 경쟁률이 어느 정도 채워졌던 그런 모집 단위는 최종으로 갔을 때 크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죠. 보통 2시 또는 3시에 발표되는 최종 경쟁률을 보고 이제 판단해서 지원합니다. 물론 내가 수능에서 만점을 맞았다면 원서 접수 첫날 지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자기 점수에 만족하거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런 수험생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면 마지막 이제 최종까지 저희가 경쟁률의 변화를 살펴야 돼요. 왜? 경쟁률의 변화가 결국은 입시 결과에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단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마지막 경쟁률에서 교육학부, 노노문, 도고동문 이런 쪽은 경쟁률이 상당히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많은 학생들이 여기 경쟁률 약하니까 지원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죠. 그에 비해서 글로벌 융합공학이나 의예과, 치의예과 같은 경우는 이미 경쟁률이 찼기 때문에 내가 저기 뛰어드는 건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3시부터 6시 사이에, 마감 시간 사이에. 그렇게 돼서 경쟁률이 이런 변화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대로 일어날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자, 지금 이렇게 경쟁률이 약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릴 거야. 그러니까 난 지원하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흐름, 이런 심리가 만연한다면 당연히 경쟁률이 약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느 대학, 어느 모집 단위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라는 거. 왜? 이건 사람의 심리를 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 어떻게 한두 사람의 심리도 알기가 어려운데 전국에 있는 수십만의 수험생의 심리를 어떻게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떨 거라고 나름대로 한번 이제 짐작을 하고 추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자, 이렇게 경쟁률 최종 발표 그 전에 경쟁률이 낮은 쪽은 갑자기 좀 몰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요. 이미 조금 경쟁률이 차 있는 대학들, 모집 단위들은 좀 덜 몰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때 갑자기 경쟁률이 올라간 이런 경우에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불문과하고 노문과가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갑자기 올랐어요. 그러면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입시 결과도 많이 올라야 되겠죠. 하지만 입결 순위를 한번 비교했더니 그 대학에서 각각 12위, 19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경쟁률은 상당히 높았지만 입결 순위는 그렇게 안 높아졌다. 그 이유는 뭐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감 직전에 무더기로 지원한,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눈치 작전을 보고 집어넣은 그런 학생들의 점수는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그때 경쟁률이 높아진다라고 해도 입시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또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 대학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일찍 지원한 학생일수록 합격률이 조금 더 높다, 이런 어떤 분석을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일찍 지원한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냥 묻지마 지원이거나 아니면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합격할 거야 라고 지원을 해놓고 마지막 다른 군에서 내가 좀 눈치를 보고 이제 추가 합격을 노리는 지원 전략을 세우려는 학생들로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어떤 특성들을 저희가 좀 읽고 나중에 지원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대의 시간대별 경쟁률 변화의 특징을 한번 보실 텐데, 특정 대학을 언급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한번 이 대학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역시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하루 전날의 오후부터 이미 어떻게 됐어요? 아까의 그 모집 단위들과는 좀 다르죠. 이미 1.1대1을 넘어섰고요. 어느 모집 단위는 막 3대1까지 갔습니다. 하루 전인데. 그 다음에 그날 오전이 되니까 4.3대1을 벌이는 대학 모집 단위도 있어요. 오후에 올라가니까 5대1까지도 가죠. 아직 최종 경쟁률을 발표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3대1을 다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최종 경쟁률도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건 마감 직전에 경쟁률이 높은 모집 단위는 별로 최종 경쟁률이 그렇게 높아지진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립대는 다른 대학보다는 훨씬 더 일찍부터 경쟁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서울시립대, 그러니까 서울시립대, 많은 학생은 아니고 서울시립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시립대에 대한 어떤 충성도, 다니고 싶은 의지,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다. 그래서 일찍부터 지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시립대는 사실 등록금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일반 사립대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찍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기 점수가 조금 남아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립대의 입시 결과는 생각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시면서 주의해서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입시 상담을 할 때 대부분 지원 참고점을 많이 참고하게 돼요.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전략을 잡지만 그 전략을 잡을 때 이런 부분들은 다 하나씩 살펴보고 마지막에 상담을 할 때는 결국은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지원 참고점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원 참고점이 정말로 절대적인 것이냐, 요걸 한번 제가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거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수합한 사례를 토대로 분석을 한 건데요. A 학생하고 B 학생의 점수가 각각 공개가 돼 있고요. 자, 단순 표점합을 보면 A 학생은 387점, 그 다음에 B 학생은 388점이에요. 대학 환산 점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778점, 그 다음에 715점으로 이제 역전이 됐죠. 그러니까 A 학생이 이 대학에서, 건국대에서 더 원하는
그런 어떤 조합을 갖춘 학생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합불 결과 먼저 보겠습니다. 합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A 학생은 합격했어요. 그다음에 B 학생은 불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 합부로 점수가 높았던 학생은 불합격을 하고 낮았던 학생은 합격을 했는데 한번 그때 지원 참고점 여러 기관들에서 두 모집 단위의 지원 참고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정보원에서는 경영학과를 389점으로 예상을 했고요. 부동산학과를 383점으로 예상을 했어요. 자, A사, B사, C사, D사 쭉 다 봐도 어떻게 됐어요? 거의 대부분이 작게는 5점에서 많게는 한 7점, 8점까지 경영학과가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실제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 작년에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를 보니까 경영학과 합격자들의 수능 100분위가 평균이 92.7, 부동산학과는 92.6, 그 다음에 충원율을 보니까 경영학과는 76.5, 그 다음에 부동산학과는 42.6. 모집인원도 경영학과가 훨씬 많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평균점은 비슷한데 모집인원이 훨씬 많다는 얘기는 조금 더 위아래로 더 퍼져 있을 가능성도 있죠. 또 충원율이 높기 때문에 추합으로 들어가는 친구들, 그 학생들은 점수가 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맨 끝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심스럽지만 경영학과가 부동산학과보다 작년 같은 경우는 낮았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A 학생과 B 학생이 지원 참고점을 따르지 않고 그냥 부동산학과를 썼던 B 학생이 경영학과를 썼다면 어땠을까요? 뭐 결과는 모르겠지만 합격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만약이라는 건 없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만큼 지원 참고점은 글자 그대로 참고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의 지원 경향, 흐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하고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자, 지원 참고점하고 실제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건 이제 연구정보원에서 분석을 한 건데요. 자, 보시면 여기 환산 참고점, 교육청에서 작년에 했었던 지원 참고점을 환산 점수로 해놓은 거 하고요. 대학에서 발표한 최종 등록자의 70% 컷을 비교해 본 겁니다. 차이가 요만큼 벌어지죠. 이렇게 벌어지는 쪽은 뭐예요? 차이가 좀 있었다라는 거죠. 건국대에 보면 자연계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모집 단위에 따라서 물론 다르죠. 그러니까 아래쪽 모집 단위는 비교적 잘 맞은 거고요. 위쪽 모집 단위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경희대는 보면 그 차이가 좀 적죠. 그리고 이 노란색 쪽은 거의 맞은 쪽이고요. 파란색 쪽은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건데 건대보다는 차이가 적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그 대학 환산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다음에 자연계도 그렇죠. 자연계도 점수의 폭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 참고점이 대학에 따라 잘 맞기도 하고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걸 보고 수험생들이 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원 참고점대로 절대적으로 움직인다면 지원 참고점대로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수험생들은 그러지 않는다. 나는 재수를 불사하고 그냥 상향 지원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나는 내 점수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안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점수가 남아도 낮게 지원할 수 있고요. 점수가 낮아도 높게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어느 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이렇게 예상했던 지원 참고점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참고점만 보고 그대로 저희가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런 요인들을 같이 고려를 하면서 그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지원 참고점하고 실제 입시 결과 수합한 사례를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차이가 되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수합한 사례 중에 모집 단위별 최저점하고 환산 참고점을 비교했더니 차이가 적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서울시에서 수합한 자료이고 서울시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센진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활용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되게 많은 학생들이 그 센진학의 어떤 배치 지원 참고점을 많이 따라줬더라. 이런 어떤 내용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일부를 좀 마치고요. 조금 학부모님들도 수험생도 지금 되게 복잡합니다. 수시보다 훨씬 복잡하죠. 기억해야 될 거,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1부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 다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